주제로 대형 박사님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는 특별히 따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고요. 검색하면 이제 책 쓰는 거 이렇게 쭉 나오니까 실상들이 해서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시작할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좀 심상치 않죠? 네. 그 얘기 잠깐 해보고 싶은데 아마 앞에서 강의에서 언급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남북관계는 어떤가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네. 과거에는 동족 간의 어떤 크기를 제약하는 특수관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대체로 다. 근데 올해 초에 북쪽에서 뭐라고 그렇게 바꿨습니까? 교전 중인 적대국 간의 관계를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우리 다른 국가고 그냥 다른 국가를 넘어서 전쟁 중인 국가다, 교전 중인 국가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6일 날 북쪽 국방성에서 띠라 뿌리는 거 남쪽에서 계속. 그리고 또 하나는 해상 국경선 침범하는 것을 문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선포했어요. 똑같이 우리도 오물잡을 남쪽에 뿌리겠다. 또 하나는 해상 국경선 침범에 대해서 자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26일 날 그 얘기를 하고 이틀 뒤인 28일 날 실제로 남쪽으로 띠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0여 개가 발견됐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국경선 침범에 대해서 자위권 행사한다는 건 아직 안 했는데 할 가능성이 있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 터지는 겁니다. 지금 아주 비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다녀야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2013년부터 이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지금 몇 년이에요? 11년 지나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인들을 짓밟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분단 트라우마 혹은 레드 콤플렉스, 색깔 공포증 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 원인은 명백하게 다들 아시다시피 분단 체제에 있습니다. 한반도 차원의 분단 체제. 이게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런 분단의 상처라든가 레드 콤플렉스 같은 거는 있지 않았겠죠. 그리고 한반도 차원에서 분단 체제가 아니라 남쪽만 떼놓고 생각해도 남쪽에서도 우리가 레드 콤플렉스나 분단 트라우마를 가지게 만드는 장치가, 강력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강요한 정신적 상처, 마음의 상처가 분단 트라우마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의 이 분단 체제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쓴 내용인데요. 이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사이가 좀 안 좋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관계다? 전쟁 당사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휴전이 끝났습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한반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인 상황이에요. 잠깐 휴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휴전협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정전협정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한반도는 지금 교전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전의 당사자는 과거에는 미국과 북한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북한이 올해 초에 입장을 변경하면서 지금의 주요한 교전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보다 오히려 이 남쪽 한국과 북한이 교전 당사국 관계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분단 체제는 그래서 단순하게 사이가 나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북에 대한 증오와 혐오에 기초한 적대 체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제일 미워하는 나라 어디인 것 같아요? 북한 아닐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북에 대해서 적대감도 강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접촉을 차단하면서 통제하고 폐쇄하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북한 빼고 싫어하는 나라 뽑으라면 어디를 뽑겠습니까? 네, 일본 딱 튀어나오죠. 일본. 한국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자, 일본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만 여러분들은 일본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죠. 일본 노래도 들을 수 있나요? 있죠. 일본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만큼 나오죠. 근데 북은 자주 가십니까? 못 가시죠. 북한 노래는 들으시나요? 뭐 하세요? 잘 모르죠. 그럼 북한 영화, 드라마, 소설 이런 거 보세요? 넷플릭스 틀어도 안 나오죠. 지구상에서 이럴 정도로 우리가 접근을 못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북한 말고는 없죠. 과거에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었을 때도 접촉과 교류는 계속 있었어요. 편지도 주고받았고 상대방 방송도 보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남과 북의 관계, 특히 남쪽이 북쪽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 완벽하게 차단, 폐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북에 대해서 몰라요, 사실. 근데 가장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조중동이 이렇게 알려주는 걸 정보해가지고 북쪽에 대해서 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제일 모릅니다. 왜냐? 완벽할 정도로 차단당하고 있으니까. 직접 정보를 접하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어떤 차단, 폐쇄 있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그야말로 전쟁 중인 적대 국가의 관계를 뛰어넘는 최악의 관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게 바로 분단 체제고요. 이게 한반도 차원의 문제고, 이 남쪽의 문제는 국가보안법이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 지금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국가보안법이 이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사문화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문화되었다라고 얘기하려면 전혀 신경을 안 써야 됩니다. 국가보안법에 영향을 전혀 안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문화되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안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위험한 분들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안 맞아요. 일반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을 나왔어요. 근데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말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동포. 반갑죠? 그래서 야, 우리 같은 동포들과 가서 합석할까? 이런데 누가 와서 야, 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반가워서 합석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식당을 옮기려고 할까요? 식당을 옮기려고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합석을 안 할까요? 합석을 했다가는 나중에 돌아왔을 때 한국에 간첩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거 아는 거죠. 실제로 국가보안법이 그 정도로 위험하고 강력한 법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이 앉아서 합석해서 대화를 주고받았다든가 식사를 같이 하고 무슨 죄에 걸리느냐? 해양통신죄에 걸리죠. 국가보안법상. 그리고 북쪽 사람이 주는 뭘 받았다. 선물 같은 거. 볼펜이라고 하나 받았다. 금품수수죄에 걸립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뭐라도 줬다. 선물이라고 하나 줬다. 그러면 편의제공죄에 걸리죠. 그리고 북쪽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박수 쳤다. 뭐예요? 보물찬양죄 걸립니다. 끝날 때, 헤어질 때 씩씩하게 잘 살아고 네 하고 보물찬양죄 바로 걸리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걸면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예 피해버립니다. 북쪽 사람들 만나면 위험해. 피하는 거죠. 국가보안법이 있냐 없냐 상관없어요. 이미 국가보안법은 한국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어요. 완벽할 정도로.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막 북쪽 사이트 같은 거 혹시 들어가 보세요? 그럼 좋은 짓을 왜 안 하십니까? 자, 우리 민족끼리도 한번 쳐보세요. 이제 없어졌구나 사이트가. 자, 북쪽 사이트 접속하고 치면 뭐가 떠요? 경찰청 경고창이 뜹니다. 당신은 지금 US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뜨면요 VPN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악착같이. 근데 북쪽 관련해서 그런 게 딱 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갑니다. 어휴 어떡하지? 혹시 이거 북쪽원에서 체크한 거 아니야? 이게 국가보안법의 위력이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된 게 아니라 내면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 하는 법이 제정되면 맨 처음에 사람들은 그 법의 처벌이 무서워서 법을 의식해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안 핍니다. 근데 그게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 누구도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안 피게 돼요. 하지만 그 법이 있다는 것은 몰라요. 이제 까먹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외적 처벌 장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내적 처벌 장치가 아닌 거죠. 그걸 이제 내면화라고 합니다.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거의 그 수준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뭐 소위 사회주의 정당, 사회주의 정치인 같은 것은 전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분단 트라우마가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분단 트라우마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색깔공포증입니다. 색깔공포증. 색깔공포증이라고 하면 언뜻 말로만 보면 색깔을 두려워하는 어떤 정신장애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때요? 색깔인가요? 빨간 색깔? 즉 한국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혹은 뭐 친북 세력 또 북한 간첩 이런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웃집에 누가 이사 왔으면 그 사람이 사회주의자일까 봐 걱정하신 적 있어요? 누구 만날 때 상대방이 간첩일까 봐 걱정하십니까? 그런 건 없죠. 그런 두려움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색깔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그걸 이제 보통 통상 레드 컴플렉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색깔을 두려워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무섭냐? 옆집에 사회주의자가 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무서워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도 같이 걸려 들어갈 수 있죠. 그 사람이 잡혀갈 때. 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통일운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다가 나도 간첩죄로 걸려 들어가는 거 이런 걸 한국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국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빨갱이로 몰리는 거. 이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빨갱이 그 자체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빨갱이로 몰리는 걸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공포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없군요. 훌륭하십니다. 자, 근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민주노총이 열심히 뭐 노동운동하고 또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을 한다. 그러다가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무자비하게 탄압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도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야, 정당한 노동운동을 하는데 왜 민주노총을 탄압하느냐 이렇게 도와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조중동에서 민주노총 내에 거대한 간첩단이 있다. 이 세력이 민주노총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 이런 걸 막 터뜨려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민주노총은 종북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노총 탄압 당할 때 도와줄까요? 안 도와줍니다. 같이 돌 던지지 않는 당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색깔공포증의 문제점이죠. 민주노총에 있는 조합원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냥 노동운동을 탄압하면 맞서 싸울 용기가 나오지만 그런 정도의 무지막지한 종북머리가 좀 민주노총에 몰아친다면 아마 무서워서 못 싸울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게 바로 색깔공포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다 있어요. 여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공격에 내성이 있는데 색깔 공격은 무서워합니다. 예를 들면 야, 너희들 민주노총 뭐 임금 인상 투쟁만 하고 뭐 무슨 투쟁하고 막 해서 막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싸울 수 있죠. 당당하게
아니 그러면 노동자가 임금을 올려야지 깡냐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야 이 빨갱이 새끼들하고 하면 어때요? 순간 뭐 위축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공격은 어지간한 건 다 견뎌내는데 빨갱이 공격을 잘 못 견뎌요. 종북 공격을 잘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어지간한 공격은 다 맞서 싸우는데 종북몰이 당하면은 손살이죠. 나 종북 아니에요. 매우 무서워하죠. 이게 바로 이제 색깔공포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색깔공포증이 우리나라에 생겨났을까요?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역사 공부를 해서 다 아실 것 같은데 한국의 근현대사, 특히 현대사를 보면 뭐 해방 전 빼고 뭐 해방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양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근데 이승만 정권이 양민들을 죽일 때 뭐라고 낙인을 찍어서 명분을 삼아서 죽였습니까? 빨갱이라고 해서 죽였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 죽여놓고 왜 죽였냐고 물어보면 빨갱이라 죽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 색깔 공격, 즉 빨갱이라는 공격 혹은 종북이라는 공격, 과거에는 종북이란 말을 안 썼는데요. 빨갱이라는 말을 썼었죠. 이 공격은 단순한 언어적 공격을 의미하지 않죠.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그건 곧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좀 있으면 난 죽는구나. 실제로 옛날에는 빨갱이 공격을 하면 그다음 죽였으니까요. 빨갱이 공격 이후에는 반드시 국가폭력에 의한 대량 학살, 탄압 이런 게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한국인들 머릿속에 뭐가 딱 박혔느냐, 두 가지가 연합되는 겁니다. 색깔 공격과 죽음의 공포가 연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색깔 공격을 당하면 그 단순한 언어적 공격이라고, 언어적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느끼는 거는 거의 죽음의 공포라고 봅니다. 야, 좀 있으면 나 죽겠구나.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거를 느낀다는 거죠. 이게 한국 역사 속에서 색깔 공포증을 만들어내게 된 원인이다. 그러니까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가 만들어낸 상처가 바로 색깔 공포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어떤가요? 그런 빨갱이로 공격하고 정권에서 그 다음에 죽이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나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안 보신 걸로 알겠습니다. 잘 못 봤죠?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잘 못 봤습니다. 저도 나이가 뭐 꽤 많은데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옛날에 학생운동이니 뭐니 할 때 빨갱이 공격하고 이랬지만 그 당시에는 잡아다가 막 죽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문을 했죠. 그러니까 대량 학살 이런 거는 어느 세대가 봤냐면 지금의 한 70대 이런 분들이 이제 봤죠. 그래서 나이가 아주 많은 60, 70 넘어가는 이런 세대들은 실제로 이 경험이 있어요. 이거를 직접 겪었거나 목격을 했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했거나 하여튼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색깔 공격받는 걸 너무너무 무서워하죠.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색깔 공포증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 있지 않습니까? 20대, 뭐 30대 같은 젊은 세대들은 색깔 공포증이 그럼 없어야 되잖아요. 이치로 봤을 때 만약에 색깔 공포증이 색깔 공격을 하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생겨난 거라면 20대, 30대는 없어야죠. 근데 20대, 30대 색깔 공포증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젊은 세대는 왜 색깔 공포증을 갖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뭘까요? 생존입니다. 생존 불안, 생존 공포입니다. 먹고 사는 불안이 엄청납니다. 젊은 세대는. 실제로 한국 역사상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가장 심각하게 생존 불안을 겪고 있는 세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뭐 나이대를 보니까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한 40, 50대 이런 분들만 해도 밥 먹고 사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시절을 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한 90년대까지 얘기죠. 길게 잡으면. 그때는 생존 불안이 젊은이들을 좀 짓누르지 않았어요. 뭐 대학을 가면 뭐 대학 가는 대로,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밥 먹고 사는 거는 그럭저럭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 분위기였는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어때요?
대학을 나오든 못 나오든 밥 먹고 사는 게 정말 어려워졌죠. 심각한 청년 실업, 경제 불안 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수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생존 문제 여기에 거의 뭐 목을 걸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릴 때부터 내내 그 불안에 시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생존 불안은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젊은이들한테 색깔 공격은 뭘 의미할까요? 한국 사회에 살면서 이 젊은이들은 색깔 공격을 당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고 경험하고 배웠을까요? 취업이 안 된다,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출세할 수 없다 쪽으로 딱 학습이 된 거죠. 공부가 된 거죠. 근데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과 결합되는 게 아니고요. 색깔 공격이. 색깔 공격은 곧 생존권 박탈, 밥그릇 박탈 이걸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근데 젊은이들은 나이가 많은 세대 이상으로 색깔 공격을 두려워해요. 예를 들면 다른 거는 열심히 하는데 토일 운동 가자 그러면 피합니다. 그렇죠. 저 윤석열 막 욕하다가도 남북 문제 나오면 모르세요. 얘기하기 싫어요. 이런 식이에요. 왜? 색깔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접근 안 하려고 해요. 위험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죽는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생존권이 박탈당할 수 있다. 이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고 한국 사회에서 밥 먹고 살 수가 없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 공포증은 나이가 많은 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 모두에게 다 있다. 젊은 세대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색깔공포증을 갖게 됐다는 것이고요. 이 색깔공포증이 한국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몇 가지를 꼽아보라고 하면 사고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게 첫 번째로고요. 두 번째는 후진적 정치를 고착시킨다. 세 번째는 반민주적 문화를 만연시킨다. 이런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뭐냐면요. 색깔 공격을 받으면 생각이 잘 들까요? 안 될까요? 아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내에 간첩단이 있다라는 발표가 언론을 막 장식하고 정권에서 윤석열이 민주노총은 종북 세력이다, 빨갱이들의 소굴이다 이런 공격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그 순간에 생각이 잘 날까요? 아니면 생각이 마비될까요? 마비된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색깔 공격 공포증은 강력한 공포감정을 유발하는데요. 이 공포감정이 유발되면 사고가 거의 되지 않아요. 마비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자, 개공포증 있는 사람들 있죠. 간혹. 그 어릴 때 개한테 물린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개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요만한 개가 나타나시셔도 어때요? 완전히 얼어버려요. 얼음이 돼요, 얼음. 근데 그 조그만 개새끼한테 설마 지겠어요? 격투를 하면? 당연히 지지 않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사고하면 그 개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른이 돼서는. 근데도 얼어버립니다. 왜? 그 순간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사고가 완전히 올스톱됩니다. 이게 바로 공포증의 가장 큰 악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색깔 공포증이 있다면 정권이 색깔 공격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개 앞에 그 얼어붙은 그 어른처럼 우리도 얼음이 되버리는 거죠. 사고가 완전히 중지되는 겁니다. 대응을 못하게 돼요. 대응을. 그러니까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머리가 휘태해져가지고 싸움을 못하고 국민들도 무서워서 민주노총 못 도와주고 그러면 정권에서 그걸 이용해서 민주노총을 개박살내는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마녀 사냥은 바로 색깔 공포증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자,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있다. 왜? 색깔 공격을 퍼부으면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마비돼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뭐냐면 색깔 공격이 퍼부어지면 그 순간 사고 능력이 마비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서 대응을 못하게 되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더 큰 문제는 일상적으로도 사고 능력이 저하된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일상적으로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고 능력이 일상적으로 저하된다는 것은 어디에 살 수 있냐?
검열을 많이 하는 데서 알 수 있죠. 검열. 한국인들 자기 검열 많이 하죠. 자,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동물한 말 써도 돼요? 어이, 동무. 한번 해보세요. 식당 나와서 그 서빙하는 분한테 이모라 그러지 말고 동무 깍두기 한 접시만 더 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신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미주노 쪽이나 그쪽에서도 옆에 있는 분들은 동무라고 안 하죠. 네, 동지라고 그러죠. 물론 그 동지가 더 좋은 말이긴 한데 동물한 말을 못 써서 동지라고 부르면 그게 문제죠. 자, 근데 한국 사람들이 동물한 말을 몰라요, 알아요?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쓸 때가 있죠. 어떤 때 또 써요? 어깨동무. 붙여서 써요, 딴 말이랑. 어깨동무. 야, 나 너무 심심해. 술동무 좀 해줘. 이거 문제 안 되죠? 실제로 길동무 뭐 이런 걸 해요. 근데 딱 단독으로 떨어뜨려서 동물한 말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한국인이 검열의 대가들이라는 겁니다. 자기검열에 기가 막히게 자기검열을 한 거예요. 단독으로는 안 쓰고 붙여서 쓰고 또 동물한 말에 대한 반응도 통제를 기가 막히게 해요. 예를 들면 1900년대 초반을 다룬 드라마 같은 거 보십시오. 드라마 안에서 동물한 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친구를 다 동물하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드라마 보다 보면 그 시절 드라마 보면 그래요. 동물 사이에 뭐 그래 이렇게 동물한 말이 막 계속 나오는데 그런 드라마를 볼 때는 한국인들이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봐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1900년대나 2000년대 최근을 다룬 드라마를 보는 도중에 갑자기 동물 소리 나오면 깜짝 놀라죠. 즉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아주 예리하게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자기검열을 합니다. 아마 자기검열 올림픽 같은 게 있으면 우리 한국이 매해 금메달을 휩쓸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말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도 있죠. 해서는 안 되는 생각, 말로 뱉으면 더 안 되는 생각. 어떤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얘기 이문 밖으로 꺼내면 안 돼요? 예? 뭐 윤석열 욕하는 건 해도 돼요. 예, 해도 되고 북쪽 칭찬하는 얘기 하면 돼야 돼요. 예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대동강 맥주 마신다고 강의하다가 강의하러 다니면서 대동강 맥주 마신다는 얘기했어.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받고 추방당한 재미교포도 있었죠. 신은미 씨라고. 자,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얘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꺼내면 위험하니까. 그러면 자기검열 하죠. 그것도 머릿속에서 누르려고 안 하려고. 저는 언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냐면 북쪽에서 한참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지고 미국을 위협할 때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TV에 그 북쪽에 TL이라고 있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싣고 움직이는 차량. 그게 탁 새벽에 어떤 침침한 새벽에 막 움직여가지고 오더니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걸 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순간 그냥 나온 대로 탁 얘기한 거예요. 야, 저 디자인 진짜 잘했는데. 그냥 느낌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식당의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쫙 시선이 나한테 쏠리면서 저 새끼를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표정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밥만 먹었죠. 이걸 내가 생각만 하지 왜 밖으로 꺼냈을까 말을. 근데 저는 진짜로 디자인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그러한 전략 무기들은요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잘하는 겁니까? 무서워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무서워 보여야 돼요. 상대방이 보면 겁이 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새벽에 이걸 보는데 섭취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잘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했다고 막 다 때려봐. 자,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검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자기검열을 하면요, 이거는 사고의 억제, 억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사고 능력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줍니다. 사고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즉 사고를 방해합니다. 원하는 사고를. 그거는 사실 간단한 시간만 해도 알 수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1분간 뭐 예를 들면 통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벌칙이 있어요.
민족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민족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벌금 1,000,000원이에요.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한 분을 지목해서 자 1분 동안 편하게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 생각이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왜? 민족이란 단어 튀어나온다. 그거 억제하느라고 상황 굳어버려요. 이거는 심리학 실험들 여러 가지에서 나오거든요. 나와요.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요. 뭘 하지 마라 하고 억제를 시켜버리면 그게 생각이 더 나요. 억제의 반동 효과라고 합니다. 예, 사고 억제의 반동 효과, 심리학에서 표현한 거라고. 예를 들면 뭐 불곰에 대해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계속 불곰 생각나는 거 있죠. 그래서 옛날에 제일 바보 같은 놈들이 뭐냐면 애인한테 차이고 절에 가서 공부한 놈들 있죠. 나는 여자를 잊겠어. 이게 억제하러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에 가면 내내 앉아가지고 그 여자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게. 자,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고 억제가 있으면 사고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사고력이 정상일까요? 정상이지 않을까요? 비정상이죠. 우리가 원래 쓸 수 있는 사고 능력이 한 100 정도 된다면 우리는 한 4, 50밖에 못 쓰고 사는 거예요. 왜? 자기검열 때문에, 사고 억제 때문에. 진짜로 그 증거가 있느냐? 뭐 요걸 보시면 됩니다. 한국인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이 초등학교 시기 때는 몇 등 할까요? 세계에서 1등입니다. 거의 무조건. 이건 여러 조사가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을 비교로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나라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무조건 1등이에요. 거의 1등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사고력 창의력 우수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가지고 비교하면 몇 등 할까요? 한 100등 잘해야. 그러니까 1등에서 나이 보면 확 순위가 떨어지잖아요. 사고력이나 창의력이. 그럼 그 사이에 뭘 잘못 먹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사고 억제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은요 자기검열을 안 해요. 할 필요는 없죠. 문제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어른들한테 저는 나중에 크면 평양가 살 거예요. 이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빨갱이 새끼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런 귀엽다고 이런 아유 귀여워. 넌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난 커서 평양가 살고 싶어요. 그럼 박수가 놀았네. 너 아버지 혹시 민주노총이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난 나중에 평양가 살래 그러면 뭐예요? 빨갱이죠. 그냥 간첩 종북 세력이에요. 자,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셨을 텐데 1학년짜리들은 아직 자기검열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배우지도 않았고 5학년, 6학년만 되면 애들이 벌써 자기검열합니다. 무슨 얘기하면 안 된다. 사회주의 같은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너 그런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해요. 나이 많이 먹을수록 점점 더 사고 억제가 많아져요. 검열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갈수록 사고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은 사고력이 심각할 정도로 저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머리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면 예를 들면 1분 동안 자유롭게 얘기해봐라 하는데 머리가 막 굳어지는 느낌 같은 걸 받으면 불편하거든요. 불편해서 아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자학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못합니까? 풀리는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자학을 하려면 풀렸다 안 풀렸다 해야지. 즉 억제가 풀렸다 억제가 들어간다 해야 불편하거든요. 근데 계속 억제당하고 있으면 불편한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목이 뻐근하다 그러면 목이 편한 날이 있어야 이게 뻐근한 걸 알 거 아니에요. 내내 뻐근하면 이게 뻐근한 건 줄 알아요? 원래 그런 줄 알지.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누가 이런 걸 느껴서 알고 있느냐?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분들이 이걸 아시더라고요.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개성공단에서 옛날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거기에 오래 있지 않습니까? 막 1년 막 이렇게 6개월. 그럼 6개월 정도 1년 정도 있으면 이게 이제 사고 억제, 자기검열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무슨 얘기를 되잖아요. 야, 너희 북쪽에서는 사람들한테 그냥 집을 지어서 나눠준다며 부러워 죽겠어. 문제 돼야 안 돼요 거기서. 아무 문제 없잖아요.
북쪽 노동자는 너무 사람들이 착하고 마음에 들어, 뭐 딸 있으면 주고 싶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게 거기서 생활을 하잖아요. 6개월 7년. 이 사람들이 이제 검열이 풀려버린 거예요. 자기 검열이. 그러고 남쪽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가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야, 북쪽 노동자는 참 사람들이 심성이 좋고 착해. 이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싸죠. 너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더니 종북일에서 내려왔구나.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 경험을 다들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걸 몇 번 겪고 나면 어떤 이제 심리 체험을 하게 되느냐. 자동차를 타고 그 개성공단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넘어가면 머리가 어떻게 된다? 맑아져요. 풀려서 잘 돌아가는, 팽팽 돌아가는 느낌. 나중에 또 거기를 넘어서 내려올 때는 머리가 꽉 잠기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여러 명이. 그러니까 이거는 검열이 풀린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외국에 나가도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보안법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풀려요. 검열이. 그래서 한 번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게 어저께 술 많이 먹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검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한국인들의 문제고, 저는 그래서 한국인이 그렇게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아직 노벨상을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 이거는 이 국가보안법 빼면 얘기하기 어렵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본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세계적인 과학자 석학 나옵니까 잘? 거의 안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똑똑한 거에 비하면 거의 안 나와요. 이공계 쪽에 간혹 나오고 인문사회계 쪽이 전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검열이 훨씬 더 심한 곳이 인문사회계 아닙니까? 이공계보다. 그쪽에 석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면서 사고를 하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석학이 나오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이 정상적인 사고도 못하게 되는 그런 사고를 하는데, 정상적인 사고라는 게 뭐냐면, 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것부터 판단해요? 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야, 윤석열이가 머리가 좋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선 뭐부터 생각하세요? 진짜냐 아니냐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럴 리가 있나 싶은 내가 없는데 어떻게 멧돼지가 머리가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진위 판단이라고 해요. 진위 판단. 참이냐 거짓이냐. 당연히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거부터 판단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가치 판단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예를 들면 울산역이 저기 지금 머리 떨어져 있죠. 근데 지금 시내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모르세요? 저는 울산 분한테 들었는데 시내 쪽으로 들어올 거라는 예정을. 자, 어쨌든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울산역이 저기 멀리 거기 통도사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요 앞으로 이제 바뀐다. KTX역이. 자, 그 얘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부터 하십니까? 진입 판단 전에 진입 판단부터 하시겠죠? 진짜냐 아니냐? 알아볼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진짜라고 확인됐어요. 진짜다. 그럼 그 다음에는 가치 판단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여기 울산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손해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찬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진입 판단, 가치 판단하는 거. 자,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상한 판단을 하죠. 진입 판단, 가치 판단 전에 무슨 판단을 하느냐? 종북 판단을 합니다. 이건 뭐냐? 내가 어떤 거에 찬성을 한다든가 어떤 말을 할 때 이게 종북몰이를 당할 위험이 있냐 없냐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있다. 종북몰이 당할 위험이 있다. 그럼 사고가 진행됩니까? 더? 스톱입니다. 올 스톱입니다. 중지. 만약에 종북몰이 당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안심이 되면 그때서 비로소 진입 판단, 가치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비정상적 사고죠. 있을 수 없는 사고입니다. 한국인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고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다 이런 사고를 한다는 것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북이 국가핵무력 완성선언에서 핵무장 국가가 됐죠. 북이 핵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 우리 민족 차원에서 이익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그거 토론하는 TV 프로 보셨나요? 혹시? TV에서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고 논쟁하는 거 보셨어요? 없죠. 왜?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종북이에요. 무조건 반대예요. 무조건 반대. 근데 여기에서 반대를 안 하고 만약에 북이 핵무장하면 이거는 전쟁을 막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한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얘기하면 바로 종북이죠. 따라서 그 논의 자체가 없어요. 시작이 안 돼요. 한국 사회는. 자, 민주노총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주장을 한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 땅 문제 심각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때요? 그 땅 문제 때문에 힘드시지 않습니까? 집이 너무 많아서 힘드신 분들 있어 혹시? 다주택 보유자? 한국의 토지 독과점 문제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땅을 극소수의 부자들이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뭐가 제일 싹박한 해결책이에요? 원래 저는 토지 국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국유화시켜버리자. 물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자기 집에 점유권은 줘야 되겠지만 인정해줘야 되겠지만 땅 자체는 그냥 다 국유화시켜버리는 게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민주노총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을까요? 네, 못하죠. 왜 못합니까? 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럴 줄 알았어 이 새끼들 빨갱이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아예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눌러요. 그럼 뭐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토지 보유세 거둡시다 이런 얘기밖에 못하는 거죠. 즉 근본적인 해결책 같은 건 절대 얘기할 수 없게 되죠. 이게 한국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걸 받아들이는 이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종북 판단에 걸릴까 안 걸릴까 때문에 받아들이고 말고 결정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져온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약간 광신적인 보수층들을 만들어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체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지만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보수 지지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원래 누구를 어떤 쪽을 지지해야 됩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게 맞아요? 진보를 지지하는 게 맞아요? 진보를 지지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보수처럼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지했다가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손해만 보죠. 근데도 그런 사람들이 보수 지지성이 높죠.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그래요. 막 욕을 해요. 우리 하루에 18시간씩 막 택시를 보는데 한 달에 200도 못 가져가고 막 이게 사람 사는 거냐 막 이러면서 막 택시기사가 신세한탄 하더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잘 돼야 될 텐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 이 정신 분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분열되어 있냐? 그 사람의 생활, 사회 처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진보를 지지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박근혜를 미워하고. 근데 박근혜를 지지합니다. 자, 왜 이럴까요? 한국의 보수층은 왜 자기 이익에 반하는 보수적 성향을 갖게 될까요? 저거예요. 핵심은. 그 사람들은 우선 무슨 판단부터 한다? 종북 판단부터 합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 많은 노인, 뭐 어떻게 보면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힘이 없는 사람들.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색깔 공격을 더 무서워할까요? 아니면 덜 무서워할까요? 더 무서워하겠죠. 더 무서워합니다. 차라리 강남 좌파처럼 돈 좀 있는 좌파는 덜 무서워합니다. 백도 있고 친구도 있어요. 변호사 친구도. 그러니까 색깔 공격 들어와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밑바닥 인생을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이 색깔 공격 받으면 그 사람 죽어요. 끝이죠. 그래서 색깔 공격에 대한 공포증이 훨씬 공포가 커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어떤 거에 기초해서 정치 이념을 수용하겠습니까? 바로 종북 판단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안전하다. 나는 적어도 빨갱이나 종북으로 몰릴 위험은 없다. 이걸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나는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층은 합리적 보수가 아니라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 보수가 광신적 보수입니다.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정상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보수 이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 종북 판단을 앞세우는 이러한 비정상적 사고가 사라지지 않으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그 광신적 보수 세력 사라지기 힘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왜곡하게 됩니다. 종북 판단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지만 또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못해요. 종북 판단에 걸려서. 그러면 북쪽을 악마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한국인들의 사고를 완전히 파탄시키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색감문법적인 문제점은 한국의 정치를 후진화시킨다. 후진적 수준에 고착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정치를 왜곡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상적인 정치, 우리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제가 후진적인 정치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정상적인 정치라는 것은 뭘까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반칙을 쓰지 않는 정치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책 경쟁을 하는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 아닙니까? 자, 예를 들면 자본주의 나라들에는 보통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있습니다. 보수 정당들은 현재 사회가 변화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정당이죠. 보수. 그러면 그 정당은 대체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겠습니까? 자본가, 뭐 지주 이런 이제 기득권층을 대변하죠. 근데 진보 정당은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 문제가 많아. 바뀌어야 돼. 자, 대체로 누굴까요? 노동자, 농민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나라에든지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이 있어요. 그럼 이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치를 할 거 아니에요. 각자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할까요? 바로 정책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이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회이든지 간에 기득권층이 많아요? 아니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민중이 많습니까? 민중이 압도적으로 많죠. 한국 사회도 기득권층 많아봤자 뭐 1%나 넘습니까? 상위 잘 사는 사람 쳐도 뭐 몇 프로나 돼요? 얼마 안 됩니다. 90몇 %가 민중이에요, 민중. 자, 그러면 진보 정당이 민중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싸우면 보수 정당한테 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는 없어요. 그래서 정당 활동이 자유로운 북유럽 같은 나라들은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계속 싸우는데 이런 식이죠. 진보 정당 이제 3인당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죠. 북유럽 나라들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거를 주장했어요. 정책으로 내세웠어요. 그럼 국민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압도적 다수가 지지할 거 아니에요. 지지를 합니다. 그럼 보수 정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였으니까 복지국가가 됐겠죠? 지금 북유럽은 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 그걸 왜 할 수 있었느냐? 정상적인 정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진보 정당이 저런 걸 주장했을 때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지. 보수 정당도 어떻게 해요?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면 어떻게 되죠? 총선에서 작살나겠죠. 선거에서 참패하겠죠. 참패. 심지어는 정당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에서 정상적인 정치를 한 결과가 복지국가예요. 그러면 한국도 정상적인 정치가 가능을 했다면 지금쯤 복지국가가 돼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한번 과거에. 언제입니까? 1950년대입니다. 자그마치 1950년대 조봉암 선생이라는 죽산 조봉암이라고, 우리 사실 남쪽에 표지개혁을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죽산 조봉암 선생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극심한 부정선거가 있었던 시점인데도 30몇 %를 득표합니다. 엄청난 득표였죠.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진보당을 창당해요. 근데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이 내세웠던 정책들을 보면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보다 더 세요. 내용이 더 셉니다.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러면
조봉암 선생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 진보당이 집권당이 됐다, 그럼 우리나라도 북유럽 이상가는 복지국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속에서는 다음번 대통령은 조봉암이다 이런 말이 공공연히 이제 나올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기세가 높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한국이 북유럽처럼 정상적인 정치가 가능한 나라였다면 이승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양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유 그래 조봉암 선생 무상교육 하자 뭐 이렇게 나왔겠죠. 북유럽 정당들처럼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승만은? 자, 조봉암 선생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였죠. 조봉암 선생이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사회의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자 양보하고 후퇴한 게 아니에요. 빨갱이로 몰아서 간첩으로 몰아서 처형했습니다. 자, 조봉암 선생은 간첩입니까? 뭐 당연히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그건 이제 조작이죠, 조작. 2000년대 들어와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죽여놓고 나중에 무죄를 때리는 게. 자, 이게 한국의 정치예요. 그러면 한국의 정치는 정책 경쟁을 하는 정치일까요? 아니죠. 최소한 정책 경쟁을 둘째치고 반칙을 쓰지 않는 공정한 정치, 경쟁을 하는 정치이긴 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한국의 정치는 색깔 공격으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정치입니다. 즉 반칙으로 승리하는 정치예요. 이거는 비유하자면 권투를 하는데 칼을 숙이고 들어갔다가 불리하면 칼패스 찔러 죽이는 정치예요. 반칙 정치. 한마디로 한국의 정치는 이런 비정상적인 후지적인 그런 정치를 한국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왜? 색깔 공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색깔 공격이 먹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50년대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봉암 선생을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고요.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70년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어떻게 했어요? 빨갱이로 몰아서 거의 뭐 죽이려고 했었죠. 죽이려고. 만약에 박정희 정권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색깔 공격을 할 수 없었다. 그랬다면 7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대구로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좋은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이 투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정당들이 정책 갖고 싸워서 더 좋은 정책을 내세우는 데가 이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이깁니까? 색깔 공격 퍼붓는 쪽이 이깁니다. 잘 퍼붓는 쪽이. 항상 그렇게 실패가 결정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극우 세력들은 변화를 할 동기가 있을까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까요? 양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낄까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 나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 저 지금 깔짝대고 있는 놈 수틀리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면 돼. 색깔 공격으로 감옥 보내면 돼. 이런 믿음이 있는데 왜 자기가 바뀌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양보를 하려고 하겠어요? 양보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장기적으로 반에서 고등학교를 예를 들자면 장기 집권하는 반장이 있어요. 뇌물도 먹고 학생들 다 때리고 나쁜 놈이에요. 근데 새로운 반장 선거, 다음 반장 선거가 시작될 때 새로운 반장 후보가 나와서 야, 저 반장은 뇌물이나 받아 처먹는 나쁜 놈이고 깡패 같은 놈 아니냐 하라고 비판을 했다. 그러면 이 반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당선되려면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안 때릴게요. 네, 이제 돈도 안 받을게요. 최소한 그런 정도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당선되는지 말든지 상관이에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빨갱이를 몰아치기인데요. 새롭게 도전하는 반장 후보를. 그러면 자기는 이때 돈 어떻게 계속 받아도 되죠? 안 받게도 되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70년 넘게. 한국의 극우 세력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안 바뀌어도 되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 믿는 구석이 바로 뭐냐? 색깔 공격입니다. 색깔 공격. 그것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윤석열 정권도 저는 이거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에서 참패했지만 윤석열 키 낭락해서 계란말이 해쳐먹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윤석열이가 나오면 이제
그러면 애가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 새끼가 계란말이도 해쳐먹고 김치찌개 끓여 쳐먹고 막 희희낙낙거리는 거 보면 뭐 하려고 그럴까요? 앞으로 보면 다 불리한데 제가 볼 때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소득에. 자, 해상 국경선 북에서 넘어온다. 계속 넘어오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거의 넘어갔다는 얘기죠. 윤석열이 그걸 왜 보냈겠어요? 전쟁 나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B라는 왜 뿌렸겠어요? 그것 때문에 북이 반발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걸 빌미로 색깔 공격으로 싹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남쪽을. 남쪽을 싹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입니다. 윤석열은 그걸 좀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북에서 이 경고를 내놓으면 윤석열은 더욱더 기분이 좋아서 해상 국경선 침범을 하라고 지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서해에서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게 얘들의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게 없어요. 김치찌개 끓여도 돼요. 계란말이 하시면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까불어? 너희들 한 방에 다 죽일 거야. 내가 다 정리할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끔찍한 얘기죠.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도 6.15 공동선언도 있고 뭐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14 공동선언도 있고 문재인 정권의 4.27 선언 회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점점 색깔공포증이 어때요? 옛날보다 더 심해져요? 좀 약해져요? 많이 약해졌죠.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색깔 공격이 위력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죠.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잘 안 먹혀요. 예를 들면 조국이 처음에 법무부 장관 됐을 때 조중동이 뭘 갖고 공격했습니까? 산호맹으로 공격했죠. 산호맹.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고 대학교 때 조국이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 빨갱이 조직에 들어가 있었다. 이걸 공격을 했어요. 이제 얘들은 당연히 이게 잘 먹힐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먹혔습니까? 안 먹혔습니까? 안 먹혔어요. 국민들은 어떤 반응이었냐? 아우 저 새끼들 또 시작이야. 할 줄 아는 게 색깔론밖에 없냐? 지긋지긋하다. 이런 식의 반응이었어요.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이가 처음에 뭘 얘기했어요? 민주당을 뭐가 공격했어요? 종북 세력 숙주정당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색깔 공격을 했어요.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국한테 산업으로 공격하는데 안 먹히자 뭘 갖고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까? 표창장을 갖고 누구 늘어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쪽은 그 안 먹히니까 뭐 갖고 얘기해요? 범죄자 심판. 자, 무슨 공격? 도덕성 공격 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요즘에는 왜 이렇게 도덕성을 갖고 늘어지는 공격이 심한가? 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막 집요하게 형수 욕설이라든가 이건 누구 늘어지지 않습니까? 과거 같은 무슨 공격을 했을 것 같아요? 빨갱이라는 공격을 집요하게 했겠죠. 안 먹혀야죠. 안 먹히니까 도덕성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반칙을 쓴다는 점에서 본질은 똑같아요. 상대방을 쓰러뜨릴 때 또는 상대방한테 승리할 때 뭘로 승리하려고 하느냐? 정책 경쟁을 통해 승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약점이나 아픈 데를 찔러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색깔 공격이든 도덕성 공격이든 같죠. 자, 한국 정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에 정책 정당이 있어요? 정책 정당이 있습니까? 없죠. 민주당은 뭐 우리가 볼 때 진보 정당입니까? 아닙니다. 뭐 진보당은 그럼 새끈한 진보 정당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진보 정당도 진보당이 그나마 제일 진보적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 정당은 아니다. 더 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근데 못해요. 왜? 진보당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좀 센 거 주장하면 어떻게 된다? 종북말이 당해서 당 해산당한다. 이 두려움이 있어서 못해요 말을. 한국에 제대로 된 진보정당, 이념정당, 정책정당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토양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이나 국힘이 정책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둘이서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서로 상대방 흠집내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그런 개판 오른전의 정치가 한국 정치라는 겁니다. 이래서야 한국 정치가 발전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 정치가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민주주의 의식이 정상일까요?
이런 이상한 후진적 정치 속에서 살아왔는데 비정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윤석열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맨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떠들잖아요. 근데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사상의 자유입니다. 사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머지 자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가 없는데 그게 보장되면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상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그 사상의 자유를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사상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한 거고, 책으로 출판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한 거고, 내가 가진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 수 있는 자유, 조직을 결사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상의 자유가 없는데 그 나머지 자유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은 사상의 자유입니다. 이걸 보장하지 않으면 그건 파쇼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어때요? 당연히 사상의 자유가 보장됩니까? 보장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한국인들 중에서. 이 한국의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일까요? 정치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자, 노 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다고요. 했다고 해서 칭찬받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노무현은 공산주의자다, 뭐 사과해라, 탄핵해야 된다, 난리를 쳤어요. 그 당시에 극우 세력들이. 자, 근데 이 말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자와는 아주 정상적인 말이거든요. 만약에 노 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국이 아니라 유럽 같은 데서 했으면 문제가 됐을까요? 유럽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오히려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세요? 초등학생도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가 돼요?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이 미친 사회죠. 이 정도면 심각한 겁니다. 한국 사회는 끔찍할 정도로 사상의 자유에 있어서 왜곡된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공산당 허용이 된다. 당연한 거예요. 사상의 자유 보장돼야 되니까. 일본에 공산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유럽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당, 공산주의 정당 다 있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그걸 법으로 금지시키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시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뭐 이런 상황에서 또 진보 정당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요, 1번, 2번 중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2번을 지지하는, 이게 훨씬 많죠. 한국 사람들 1번이라고 얘기하는 별로 없죠. 자, 이 2번의 논리가 누가 만들어낸 논리일까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에서 독일을 파쇼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사회주의 사상을 탄압했거든요. 사회주의자를. 그때 내세운 논리가 아까 얘기했던 2번 논리랑 똑같습니다. 히틀러가 한 말이 이거예요. 사상의 자유는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주의 소련, 그 당시에 소련이 사회주의였죠. 러시아가 사회주의 소련과 대충인 특수 상황이므로 사회주의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 신통하게도 오늘 한국에서 쓰는 영화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번의 논리는 민주주의자의 논리예요? 파시스트의 논리예요? 파시스트 논리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 2번을 지지하고 찬성한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정치적으로 다 뭐라는 거예요? 파시스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길거리에서 뭘 나눠주고 하면 빨갱이 새끼들아가 나오는 거예요. 파시스트예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자라면 그렇게 욕할 수는 없어요.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국은 그게 가능해. 왜? 거의 모든 국민들이 파쇼거든요.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럼 민주주의자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정도 얘기하는 사람이 민주주의자예요. 그런 얘기 못하는 사람들. 국가보안법 있어야 된다. 특수상황이니까 사상은 금지해야 된다. 다 파쇼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외국에 있는 조금 지성이 조금 깬 사람들하고, 야, 우리나라는 국가 대치중이라서 금지할 수밖에 없어 사상을. 그러면 그런 앞에 얘기를 뭘 붙이더라도 딱 나와요. 아, 너 파시스트구나.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국제 기준,
인권 기준 이런 거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만 먹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 종북 이런 공격을 해내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깨지 못하면 진보운동 발전 못합니다. 그리고 뭐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오해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사상을 뭐 여러 가지 금지하냐, 우리가 하나만 금지하는 건데 종북, 친북 사상만 금지하면 이게 문제가 되냐?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는 괜찮고 두세 개 금지하면 위험할까요? 아니면 하나라도 금지하면 안 될까요? 하나라도 금지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세시대 때 사상이 자유가 없었죠. 그래서 암흑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당시에 중세 기득권층 지배층이 모든 사상을 다 금지시킨 것 같아요? 아니면 딱 하나 금지시켰을까요? 딱 하나 금지시켰어요. 그게 뭐예요? 이단. 종교적 세계관에 위배되는 이단을 금지했어요. 그러면 중세시대 때 지배층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이 등장해서 막 반대하고 데모한다. 그럼 뭘로 몰아서 죽였어요? 이단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걔를 제거하고 싶으면 이단이나 마녀라는 낙인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 히틀러는 딱 한 가지만 금지했어요. 히틀러도 사회주의 사상. 그러면 사회주의자만 죽였을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뭘로 낙인 찍었을까요? 사회주의자. 그게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도 사회주의자로 낙인 찍어 죽였죠. 자, 한국에서는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뭘로 낙인 찍으면 돼요? 빨갱이, 종북. 그럼 죽일 수 있죠. 자,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사상이라도 금지된 사회에서는 뭐가 가능하다? 마녀 사냥이 가능하다. 즉, 제거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껏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지된 사상이 없어야만 그게 불가능해져요. 다시 말하면 단 한 가지 사상이라도 금지되면 마녀 사냥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파쇼화를 피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점에서 보면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돼가는데요. 저 뒤에 시간 맞는 것이죠? 6시 다 돼가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시력이 이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저도 시 두 반이 좀 헷갈려요. 그렇다 하더라도 9시 반은 아니니까. 네, 한 15분 남았으니까 마지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색깔공포증이 한국 사회에 또 하나 불러오는 커다란 문제점은 뭐냐? 반민주적 문화를 마련시킨다는 겁니다. 사회 전반에. 자, 우리 한국 사람들요, 아까 사상의 자유에 반대하는 얘기는 했는데 이제 배타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남의 말 잘 듣나요?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어때요? 우리 한국인들 남의 말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잘 안 듣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남의 말을 안 들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막? 네. 아니,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안 들어도 된다는 믿음이 있어서 안 듣는 거예요. 자, 한국 사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 사회입니까? 빨갱이로 낙인 찍으면 제거할 수 있는 사회죠. 그렇다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말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하면 돼요? 듣기 싫으면 빨갱이로 몰면 되죠. 종북으로 몰면 되죠. 그 무기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는 무슨 말가 있었냐면 옛날에 말 많으면 빨갱이란 말도 있었어요. 해방이가. 자, 그 논리에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빨갱이인 거죠? 민주노총 말 많잖아요. 그게 다 빨갱이에요. 자, 이런 식의 한국 사회 분위기, 이런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냐는 거죠. 안 듣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노동조합이 없을 때 가정해보고 뭐 부당한 행위를 한다든가 임금을 너무 안 올려준다든가 뭐 또는 유해시설을 안 바꿔준다든가 해서 항의하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너는 씨야? 아버지 뻘되는 사장님한테 이렇게 눈깔 뜨고 지켜두고 싶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성들이 그러면 아니 여자가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
그리고 말을 안 듣는 노조까지 만들었다. 그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야, 이 빨갱이 새끼들.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의 정체는 빨갱이였어. 자, 자본가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안 떨어져도 된다. 왜? 나중에 상황이 격화돼서 위험해지면 빨갱이로 보이면 되니까. 이게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 이 풍토가 한국인들의 배타성 같은 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친구가 무슨 얘기하는 논쟁에도 들으려고 안 해요. 잘 한번 설득해 보세요. 그 약간 보수적인 노인들 또는 약간 이제 자기 밥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귀 기울여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일단 튕겨내요? 딱 튕겨내잖아요.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하게 얘기하고 나중에 그러죠. 아유, 너 종북이냐? 실제로 저는 그래서 친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도 토론하다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계속 제가 무슨 주장을 하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너희 종북이냐?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는 꽤 옛날이라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순간 움찔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이 이름을 쭉 연구하면서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걸 좀 깨닫고 나중에 친구들이 또 너 종북이냐 또 하길래 그건 발견됐죠. 이 파시스트 새끼들아 이러면서 너희 같은 새끼들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이 안 돼 그래가지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사과. 그래서 다시는 그딴 식으로 사상 탄압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걔네는 나한테 못합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 사회는 이게 지배하는 사회 아닙니까? 제가 들은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원로 교수를 이제 술 먹으러 따라갔는데 그러더라고요. 한참 그 당시에 그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80년대. 그래서 그 교수들이 물어봤대요. 자네는 노동자들의 노동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 노동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봤나? 하여튼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 교수가 제 의사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이 노동상권에서 보장된 권리니까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 없이 철없게 순진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교수들이 바로 이 새끼 빨갱이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쌍욕이 나오더래요.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있으니까 애들이 데모를 하는 거지. 자, 어때요? 지성인간의 수준 높은 토론인가요? 이게 고대 교수 새끼들이 한 짓이에요. 원로라는 새끼들이. 이게 토론입니까? 한국 문화에 이런 게 있어요. 듣기 싫은 얘기를 한다. 안 들어요. 자네는 노동운동을 노동조합을 지지하나? 나는 반대인데 내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빨갱이 새끼네 이거. 끝이에요. 자, 이게 한국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지겠습니까? 서로 남의 얘기를 안 듣는 배타성을 만들어내지 않겠냐. 그게 한국 사회의 극단주의라든가 뭐 소위 조금만 틀리면 싸우고 용격하고 이런 문화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보는. 자, 그리고 또 한편 무슨 얘기를 잘못하면 뭘로 몰리기 쉬운 사회, 빨갱이나 종북으로 몰리기 쉬운 사회가 우리 한국이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야 된다. 불의를 보면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삶을 인생 철학으로 이런 철학을 가질까요? 아니면 어지간하면 입 다물고 살아야 된다. 쪽일까요? 후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비겁함을 삶의 철학으로 간직한 한국인들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사실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이런 걸 제로 가르쳐요. 예를 들면 자식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약간 갑질 비슷한. 그래서 집에 와서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런 새끼들이 다 있어? 맞서 싸워라. 잘리면 어떠냐? 이런 부모들 많아요? 대부분 이모님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참고 다녀라. 애도 있는데 너만 이게 잘났냐 뭐. 한국 드라마 보세요. 맨날 그러고 나와요. 참으라 그래요. 또 심지어는 친구들은 또 그래요. 내가 회사에서 그렇게 부당한 일 당하는데 꾹꾹 참고 있어. 그럼 사회생활 잘하나 그러죠? 이 새끼 사회생활 잘하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사회생활은. 자, 어떻게 사는 게 좋다? 비겁하게 사는 게 좋다. 이게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삶의 철학이죠. 자식들한테 그런 교육을 합니다. 나대지 마라. 좀 정확하게 하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하지 마. 데모할 때 앞에 서지 마라.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쳐요? 비겁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랍니다. 왜?
비겁하게 살지 않고 용감하게 살면 빨갱이로 몰려 죽습니다. 이게 한국인들을 지배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조직 내에서 만나면 한국의 조직 문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타성이 있는 한국인들이 직책도 높아요. 관리자든 뭐 회사 임원이든. 그러면 남의 말을 더 안 듣겠죠. 자기가 위계가 높으니까 서열이. 그리고 원래 자기 말을 잘 못하고 비겁하게 사는 한국인들이 위계가 낮아요, 서열이. 그럼 더더욱 불정적인 삶을 살겠죠. 이게 한국의 조직 문화 속에서 바로 반민주적 조직 문화, 갑질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국 사회 갑질 심각하죠. 사회생활하면서 갑질 경험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한국인이 갑질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을까요? 사회생활해본 한국인 중에서 90%입니다. 놀랍게도 무려. 엄청난 거예요. 이 갑질이라는 게. 근데 이게 갑질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고 이게 횡행하느냐? 윗사람은 안 들어요. 양보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밑에서 계속 저항이 올라오면 나중에 틀리면 빨갱이를 몰아서 작살내면 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또 공격을 받을 게 뻔하니까 못합니다. 그게 한국의 조직 문화를 반민주적인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로 만들어냈습니다. 군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뭐 회사는 안 그런가요? 똑같죠. 그나마 노동조합 만들어야 조금 대접을 해주죠.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뭐 어림없죠. 자, 이래서 한국 사회의 이 끔찍한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한국인들의 정신적 고통에 상당히 큰 원인을 제공하는데, 그것도 뿌리를 치고 들어가면 어디에 있다? 생각보증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한국에 이런 조직 문화가 만연하게 된 거는. 게다가 또 하나는 이 조직 문화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로 야기되는 것이, 여러분 요새 한국 경제가 어떻습니까? 딱 보기에도 잘 될까? 엉망진창이죠. 한국이 옛날에 경제 성장을 해왔던 비결은 소위 후발자 전략이라 해가지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백기기 전략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여기까지 성장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지구상 세계에서 최초로 핸드폰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걸 만들어낸 것은 사실 애플이라고 봐야 됩니다. 애플. 그 삼성이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 삼성은 뭘 해요 그러면? 뺏겨요. 빨리 뺏겨가지고 갤럭시를 만들어서 파는. 그래서 한국이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온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동차도 뭐 독일이나 이런 데가 더 잘 만들었어요 우리보다. 근데 뺏긴 거죠. 뺏겨가지고 연락이 가성비 좋은 차 만들어서 현대가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게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 비결이었는데요. 이제는 백기기 전략으로는 한국 경제에 미래가 있을까요? 없다는 게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존재가 아주 크죠. 요새 중국 무섭죠. 중국산 써보셨어요? 알리 같은 거? 직구 같은 거 해보십니까? 한두 번도 하는 것 같은데 직구. 근데 어쨌든 중국산 제품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가성비로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옛날에는 짱깨를 끼고 뭐 이러면 아유 쓰레기 이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거 많습니다. 조만간 한국은 추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미 추월했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런 쪽으로는 앞으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할 겁니다. 즉 후발자 전략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 말고도.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창의성, 혁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선진국을 따라잡을 만큼의 혁신적인 사고를 하든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 자꾸 하죠. 자, 근데 한국에서 창의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창의성이 나오려면 어떤 조건에서 창의성이 나오느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합니까? 행복하고 기쁠 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아니면 매 맞고 있을 때 떠올라요? 뭐 물어보다 많아지. 행복하고 기쁠 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매 맞고 있는데 나올 리는 없죠. 근데 한국은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일을 시켜요? 때리면서 일 시키는 사회라고 틀림없죠.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직장 생활이 너무나 좋아서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밥 먹고 살려고. 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기 싫어서. 굶어 죽습니다. 그게 매 맞으면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즐겁게. 돈 때문에 쫓겨가면서 일하는 건데 무슨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이 낡은 조직 문화, 반민주적 조직 문화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절대 못 나옵니다. 외국에서 창의성 연구자들이 세계 곳을 다니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기업들, 성공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 조직 문화가 민주적이에요. 수평적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두려움이 없이 마음껏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 수직적 조직 문화,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있는 기업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혁신이 나온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럼 결국 한국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지 않는 거, 창의적인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반민주적 조직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조직 문화 혁신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때 조선일보도 이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한국 기업 문화 바꾸자고. 그 새끼들이 미친 새끼들인 것이 그걸 바꾸려면 국가보안법부터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다 공해무진에 뒤덮였는데 울산 지역만 청정지역 만들겠다고 떠드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적 차원에서 무슨 얘기만 하면 빨리 얘기를 보는 새끼들이 기업 내에서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민주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자고 캠페인을 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미친놈들인데, 자 어쨌든 걔네들도 외국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조언을 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조직 문화 안 바꾸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속도라는 겁니다. 베끼는 속도. 그걸 빨리 할 수 있는데 절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소위 스티브 잡스 이런 애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해서 했던 이런 스티브 잡스 이런 애들이 어릴 때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무슨 얘기할 때 이 얘기하면 종북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자랐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고를 계속 발전시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자유가 없어요. 일단 현실에서 쫓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도약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노동자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즐겁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수한 창의성, 잠재력들이 다 발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왜 못 사는 나라고 또 지금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죠. 미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국이 분단 체제에 갇혀서 색깔국포증에 갇혀서 이 반민주적 조직 문화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한다면, 분단 트라우마, 색깔국포증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일단 안보 차원에서 망할 겁니다. 지금 전쟁을 막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윤석열 때문에.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전에는 한국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을 드러내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는 없다라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의 정치와 답보, 경제적 몰락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면. 그래서 분단 트라우마와 색깔공포증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정상적이라고 해야 하는 게 오히려 맞겠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한국은 여기에서 저는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그래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이걸 싸워야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도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홍보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분단체제 해체를 통해서 미래로 나가야 되겠죠. 자, 한반도에서 분단체제를 해체하려면 결국 뭘 해야 되겠습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통일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통일은 둘째치고 지금 급선무가 뭐죠? 전쟁을 막는 겁니다. 지금 전쟁 막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이 남북 관계를 그래도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를 만든 근원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 근원은 미국과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싸우면 사실 저는 이길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이. 근데 오늘 강의는 시간상 고얘기는 못할 것 같고, 자 일단 고얘기는 나중에 다른 강사 있으면 초청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방송이 있어요. 김태형의 세상 읽기. 모르시는 분이 있네요. 이 구독자가 너무 적어요. 김태형의 세상 읽기가 검색하시면 유튜브가 나오는데 제가 유튜브에 한 8개 정도 나가고 있는데 다른 거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그 민주당 계열 유튜브가 안 보셔도 되고 이걸 보셔야 된다. 김태형의 세상 읽기. 이게 진보 채널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거기서 그것만 보셔도 아마 마삭해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십시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간 반가량 열심히 강연해 주셨는데 혹시 강연 듣고 질문하실 것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우리 사회 모든 원인이 부단 신세와 그다음에 특허범 때문에 존재한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강의를 했을 때 다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과 얘기해서 이게 동의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들어서 네. 좀 추가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죠. 신자유주의에 의한 한국 사회 문제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생존 불안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극대화시키게 된 원인인데요. 그거를 다루는 거는 풍요중독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 사회를 지금으로 두 가지를 보면은 항상 제일 무서운 딱 잘라서 얘기한 거예요. 노동조합 운동, 노동운동 왜 못하냐 그러면 밥그릇 잃을까봐. 두 번째는 빨갱이를 물릴까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두 번째 거죠. 빨갱이를 물릴까봐. 근데 밥그릇을 상실할까봐, 즉 잘려서 생존을 못하게 될까봐,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도 정말 커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한국인들을 짓누르는 두 개의 어떤 짓누르는 힘이다 이렇게 이제 보인다면 오늘 제가 다루고 두 번째 걸 다루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거의 이게 압도적이었어요. 분단 트라우마가 한 80%는 이거였다고 생각하는데 9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체제로 넘어가면서 제가 볼 때는 한 6대4 정도로 오히려 풍요중독사에서 다루는 생존 불안, 존중 불안 이런 게 훨씬 더 한국인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시고 이것도 아셔야 이 한국인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이걸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맞서 싸워야 된다. 이제 무서워서 그냥 도망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이 파시스트 새끼들 안에서 이렇게 사과를 받아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움찔거리고 무서워하지 말고 따지고 들어가고 뭐 필요하다고 설득을 해서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명명백백 하게 좀 알려주는 그런 적극적인 방식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종북머리 이런 것들을 너무 무서워하면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름을 바꾸세요. 종북으로. 그럼 너 종북이냐 그러면 그럼 되잖아요.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농담입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제가 그 뉴스 분야에서 계속 저기어 적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에도 불안할 때가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정부에서 언론 통해 되게 심하고 있는데 괜찮으신지 신변에 보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요. 심지어는 김어준도 왜 소장님을 가만두고 있는지 몰라 이렇게 이제 기분 나빠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지금 공격이 안 들어오는지. 압수수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변호사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왜 걔네들이 나를 고소고발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범죄를 입증하기가 좀 어렵답니다. 범죄 입증이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금방 걸릴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윤석열은 뭐 사실 마누라 둘이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걸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은 권위주의자 성격자다.
그래서 개랑 유사한 심리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를 걸면 이게 학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학자로서 추론해서 근거를 얘기한 거니까 이것을 죄로 묻기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법원에 가져가서 그걸 증명하니까. 그리고 지네가 나를 잡아놓으려면 또 거꾸로 학문적 근거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실력 있는 심리학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보수 쪽에. 그러니까 보수 쪽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짱으로 굴려받겠죠. 고소 고발을 해서 가져가면 얘를 형을 때릴 수 있니? 안 될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풀려가겠는데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이유 아닙니다. 제가 뭐 이뻐서 봐주겠어요, 윤석열이. 그런 이유 같은데 어쨌든 저는 계속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제가 감옥 가기 전에 윤석열이 먼저 간다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질문 더 없으시죠? 예. 그 강의 3번 하면서 예, 질문이 나온 첫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 강연 정말 즐겁고 의미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태 소장님께 다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3장 모두 강연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갈수록 그 강의 평가하는 숫자도 줄어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5분만 시간에서 우리 지금 들어오시면서 나눠드렸던 QR코드 종이가 있을 겁니다. 없으신 분들은 좀 가져가셔서 좀 나눠서 평가 5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강연이 끝나고 나면 뒤에 시민사회단체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의자를 같이 좀 접어서 챙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평가 3분만 하면 됩니다. 질문 4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함께 정리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